사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또 행복하기 위해서 먹고 행복하기 위해서 일하고 또 행복하기 위해서 공부하려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행복, 이건 우리 인생의 목적이죠. 그러면 과연 우리는 행복한가?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과연 우리는 행복한가? 자, 행복을 얘기하는데 제가 왜 경제 성장률부터 얘기하는지 뒤에 아시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저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들쑥날쑥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저렇게 종잡을 수가 없는가? 첫째, 나라가 작고 수출주도 경제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외부적인 사건, 사고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들쑥날쑥합니다. 우리나라가 작다는 게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은 지난번 강의에서 제가 한번 누누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출주도 경제를 하지 않았더라면 저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그렇겠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쌀을 이모작하지도 못하고 석유 한 방울 나지 않고 인구 밀도가 도시국가를 제외하고는 세계에서 제일 높은 우리나라에서 수출주도 경제를 하지 않았으면 지금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절대로 1만 불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출주도 경제는 아주 탁월한 선택이었고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 그래서 들쑥날쑥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부적인 사건, 사고의 영향력을 제외시킨 10년 무빙 에버리지를 볼 것 같으면 여러분 눈에 지난 5개 정부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이 대세 하락하는 장면이 보이시죠? 끊임없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저건 뭘 의미하느냐?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 동력을 상실했다는 의미입니다. 아주 심각한 거죠. 경제 성장 동력을 상실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 동력을 상실한 게 어떤 의미냐? 젊은이들이 자신을 삼포 세대 이렇게 부릅니다.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고 7포 세대까지 가면 어떻게 되냐? 꿈과 희망까지 포기합니다. 젊은이들이 얼마나 괴로우면 가장 본능적인 욕구인 연애와 출산을 포기해요. 얼마나 괴로우면 가장 인간적인 욕구인 꿈과 희망, 인간관계를 포기하냐는 거죠. 그래서 젊은이들한테 물었습니다. 너 왜 포기하니? 뭐가 그렇게 힘들어? 그랬더니 세상살이가 지금 힘들어졌습니다. 취업도 어렵고 포기하는 게 마음에 편하고 성취 의욕이 사라지고 그러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 그 이유는 경제가 성장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만약 경제가 성장하고 있으면 아무리 힘들더라도 밝은 내일이 보이고 미래가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젊었을 때는 국민소득 1000불 시대였는데 라면 하나 먹어도 즐겁고 아주 그 꿈과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돌진해온 이유가 경제가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월급은 작아요. 그러나 내년에는 월급이 오르고 내후년에는 더 많이 오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취직하기가 당장은 힘들지만은 그래서 취직이 돼 다. 그리고 전부 미래가 보여. 그래서 성공 사례를 보면 나의 미래가 저 성공 사례가 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갖게 돼요. 근데 지금은 국민소득이 3만 불이나 되지만은 경제가 정체하고 있으니까 성공 사례를 보면 저거는 내 일이 아니야. 나는 저렇게 될 수 없어. 그럼 좌절하죠. 좌절한다면 분노합니다. 나는 왜 이렇지? 쟤네들은 금수저고 나는 흙수저야. 그래서 나는 영원히 할 수 없어. 그래서 우리 사회가 갈갈이 찢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기성세대에서는 요새 젊은이들은 되먹지 않았어. 우리는 국민소득 1000불 시대에 라면 2번 먹어도 꿈과 희망을 가지고 굳건히 살았는데 나약하기 짝이 없어. 국민소득 3만 불 시절에 말이야. 밥값보다 비싼 커피 마시면서 그러면서 뭐가 좌절이고 헬조선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가 성장하고 있으면 성장, 가속, 그 움직임 자체가 바로 행복이에요. 그런데 이게 좌절하고 침체되고 물러나고 있으면, 후퇴하고 있으면 그게 불행인 겁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의 불행, 3포 세대의 불행이 어디서 왔냐? 바로 경제 성장이 정체돼서 왔다. 성장이 정체돼서.
경제 수준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장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요즘 젊은이들의 고통을 뒤로 하고 노인들은 잘 먹고 잘 사냐? 우리나라 노인들의 빈곤율이 제일 높습니다. OECD 평균의 4배나 됩니다. 근데 이 노인들이 어떤 노인들이냐? 이 노인들이 월난전에 가가지고 목숨을 담보로 돈을 벌었던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저 사우디아라비아 사막에 가가지고 그 더운 열사의 사막에서 삽질하면서 돈 벌어서 국민소득 100불짜리 나라를 이만큼 만든 분들이에요. 그냥 돈 번 게 아니에요. 이분들이 세계적으로 우리 세대는 못 먹고 힘들지만 다음 세대는 잘 살게 해주겠다. 그래서 교육비를 가장 많이 지출한 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분들은 부모 모시기를 공자님 율법에 따라서 잘 모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지금 먹을 게 없어서 입을 게 없어서 길에 나앉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노인들 정말 불행합니다. 한 번도 풍족하게 입어보지 못하고 한 번도 맛있게 먹어보지 못하고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고 희생하고 허리띠 졸라매고 그래서 국민소득 3만 불짜리 나라를 만들어 놓고 지금 이분들이 이 사회에서 소외되고 있어요. 굶고 있어요. 거리에 나앉고 있어요. 아니 자식들은 뭐 하는 거야? 부모님 안 모시고. 그런데 과거 우리 때만 해도 어느 집이나 형제가 너댓 명 있었어요. 십시일반으로 부모님 모실 수 있었어. 지금 형제가 한 명 아니면 2명입니다. 그죠? 그럼 부모님 모시는 부양 비용이 2배 올라갔죠? 아니 2배 올라가도 부모님 모셔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가 않습니다. 뭐가 아니냐? 1990년까지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 수명이 70세였어요. 그러니까 60세부터 70세까지 10년 잘 부양하면 돌아가셨어요, 평균. 지금 80세입니다. 그러면 60세부터 80세까지 부양기간이 2배 길어지면 부양비용이 2배 늘어나느냐? 2배 반 늘어나요. 왜? 연세가 들면 병원에 자주 갔어요. 그러니까 결국 자녀 숫자가 적어서 평균 수명이 늘어나서 지금 부모님 부양비용이 4배, 5배 올랐다는 겁니다. 곧 90세 시대, 100세 시대가 옵니다. 그럼 이게 이제 6배, 7배 올라갑니다. 이제 자녀들한테 부모의 부양을 사회적으로 맡길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노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이거는 민족적 폐륜이에요. 국가사회적 폐륜입니다.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되냐? 자식들이 책임 못 질 형편이 됐기 때문에 국가와 사회가 함께 이것을 책임지고 함께 해결해 나가야 될 시대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다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말 가슴 아프게도 우리나라의 청년 세대하고 노인 세대 사이에 끼어 있는 세대가 있는데 이 세대를 이름하여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부릅니다. 1955년부터 63년까지 1년에 80만 명에서 100만 명씩 태어나가지고 이 친구들은 태어날 때부터 우유가 부족해서 우유를 잘 못 먹었어요. 취약해보니까 책상이 없어서 일부 마루에 앉아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입시, 치열한 경쟁이었습니다. 입사, 더 치열한 경쟁이었어요. 그 다음에 경제가 어느 정도 그 성장기를 벗어나기 시작하니까 회사에서 승진이 안 돼요. 정말 힘들게 살아온 세대. 이 세대가 지금 은퇴하기 시작했습니다. 50대 초반 중반에 그 젊은 나이에 사회로 나오는데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파트 경비원밖에 없습니다. 이분들이 그동안 평생 모은 재산, 그 다음에 친지한테 빌린 돈 다 때려 넣어가지고 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뭐냐? 치맥집, 그 다음에 빵집 프랜차이즈, 세탁소, 이 스몰 비즈니스의 경쟁률이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높습니다. 미국의 서너 배 돼요. 스몰 비즈니스가 아마 미국의 통계가 7%인가 8% 그런데 우리가 24% 정도 됩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우리나라가 자살공화국이 됐습니다. 자살률이 제일 높아요. 여러분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30, 40대 가장의 자살률 제일 높습니다. 60대 이상의 자살률 제일 높은 게 아니라 독보적으로 높습니다. 다른 나라의 몇 배가 됩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사실 행복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불행을 이야기하면 불행해진대요.
제가 지금 이 강의하느라고 엄청 불행해지고 있습니다. 또 불행을 들으면 불행해진대요. 제가 지금 아침에 향하길에 불타서 이 자리에 일찍 모이신 여러분들을 엄청나게 불행하게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들처럼 이 사회에서 성공하시고 행복하신 분들을 제가 불행하게 만들고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짓을 하냐? 이런 짓을 하는 이유는 불행으로부터 벗어날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방법이 없다면 저 이 얘기 다시는 안 할 거예요. 왜? 제가 불행해질 이유가 없으니까. 또 여러분들을 제가 불행하게 할 이유가 없으니까. 이 불행으로부터 벗어날 방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방법을 찾아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경제 성장률이 저렇게 대세 하락하면서 우리 사이에 뭐 불행, 헬조선, 뭐 위기, 모든 불행이 쌓였죠.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바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기회입니다. 이 기회 우리가 놓치면 다시는 안 온다는 거죠. 왜 안 오냐? 8000년 농업사회는 성장이 감속해서 정체했어요. 고금 동서를 막론하고 예외가 전혀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산업혁명에 성공한 국가들은 가속적인 발전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감속과 과속과 차이. 여러분이 그렇게 보시는 이 차이, 이 차이가 지배자와 피지배자, 노예의 차이고 성공과 실패의 차이고 행복과 불행의 차이였다. 그런데 우리가 저기 뒤늦었지만은 지금 2차 대분기가 온다. 두 번째 기회가 온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 성공한 국가는 산업국가들을 앞서서 엄청나게 발전하게 될 것이다. 이 기회만 우리가 잡으면 모든 과거의 불행을 다 해결하고도 남는다 하는 게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얘기죠. 그래서 대분기가 뭐냐? 이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지구상에 살던 민족, 종족의 지배자와 피지배자를 가르는 일괄 원칙이 없었어요. 시저 같은 영웅이 나타나면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징기스칸이 나타나면 몽고가 세계를 지배하고, 나폴레옹이 나타나면 프랑스가 세계를 지배했어. 사건 사고에 의해서 지배가 바꿔지는 거예요. 근데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나서는 산업혁명에 성공한 민족은 전부 지배민족에 편입이 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산업혁명에 성공하지 못한 민족은 전부 노예민족, 식민지에 편입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혹간 정치적 식민지를 면한 나라가 한두 개 있어요. 근데 그것도 경제적 식민지를 면한 건 아니야. 다만 그 지역의 왕을 그대로 살려두고 지배하느냐, 죽이고 지배하느냐, 그 차이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예외 없는 법칙이다. 산업혁명. 아주 대단한 법칙이죠.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법칙이었다. 서구가 동양으로 막 밀려올 때, 이 페리 제독이 도쿄만에 가서 무력 시위를 했어요. 일본 막부가 쇄국 정책을 한다니까 대포를 쏘면서 협박을 했어요. 병인양요 때 마찬가지예요. 불과 10여 년의 차이를 두고 그런 일이 일어났어. 그때 일본에 올라간 보고서에 뭐라 했냐. 양이의 대포는 우리 일본의 대포보다 3배 멀리 갑니다. 양이가 또다시 와서 우리를 포격하기 시작하면 우리 포탄은 단 한 발도 양이의 배에 미치지 못하고 다 바다에 떨어집니다. 우리나라에도 똑같은 보고서가 올라갔어요. 양헌수 장군이. 우리 총은 100보를 나가는데 양이의 총은 500보를 나갑니다. 여러분 양화진에 그때 강화도에 가보셨죠? 똑같은 보고서가 올라갔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처는 완전히 달랐어요. 일본은 어떻게 했냐. 요시다 쇼인이라는 선각자가 나타나서 대양이를 주장했어요. 저게 쇼가손주쿠라는 서당입니다. 지식인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장소예요. 그랬을 때 여기서 90명의 제자를 양성해가지고 이 90명의 제자의 반이 메이지 유신 과정에서 다 죽고 남은 반이 살아남아서 근대 국가를 만들어요. 일본 헌법을 기초하고 우리한테는 안근중 의사한테 척살당한 이토 히로부미를 위시해가지고 8명의 9명의 걸출한 대신, 총리 대신을 배출하면서 일본을 근대 강대국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 서양의 산업혁명을 배워서 서양을 제압하자. 싸우면 우리 다 죽는다. 무철포, 우리 무대포가 되면 안 된다. 철포도 없이 달려들어서 죽는 바보가 되면 안 된다. 이걸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서 다 바꾸자. 혼만 빼놓고 다 바꿔라. 화혼양제. 근데 우리나라에 대원군께서 척화배를 세우고 양이와 싸우지 않는 것은 화친하는 것이요. 양이와 화친하는 것은 나라를 팔아먹는 것이다. 싸우자. 일본 사람이 뭐라 그러냐. 저거는 무대뽀다, 무대뽀. 무대뽀는 다 죽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동학농민혁명 때 우리가 일본군한테 3만 명 사살당할 동안 우리가 사살한 일본군의 숫자가 1명이라는 기록과 2명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냥 죽는 거예요. 자살이에요, 자살. 그래서 우리나라에 수없이 많은 학교가 있었어요. 일본에는
학교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번에서 독국가 막부 말기에 학교를 세우기 시작해서 번에 한 개씩 학교가 섰어요. 최고 200여 개 학교가 섰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지방향교가 350개, 서원, 사립대학이 400개, 800개가 넘는 교육기관에서 그냥 엄청나게 공부를 했어요. 아니, 교육은 국가지 100년 대계라는데 우리는 100년 대계를 일본보다 훨씬 잘했는데 왜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해서 우리가 거기서 공부한 게 뭐냐면 사서오경이야. 논어, 맹자, 대학, 중용, 시경, 서경, 역경, 춘추 얘기 막 다 외웠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졸졸 외워. 그건 공부가 아니에요. 진짜 공부는 뭐냐? 미래로 가는 공부가 그 공부야. 1000년 전에 그랬다. 그러면 그렇고 안 그러면 어때요? 논어 대학 몰라서 영국이 어떻게 잘못됐어요? 미국이 잘못됐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중요한 것은 미래지 과거가 아니에요.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면 안 돼. 미래로 가야 돼, 미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냐? 주자학으로 이 나라를 굳건히시키자. 위정척사를 한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가 망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죠. 그래서 일본은 쇄국 정책을 굳건히 하다가 페리제도 화원양제를 했는데 페리제독에 의해서 강제로 개국당했어요. 그래서 산업혁명에 편승하기 시작해서 산업혁명에 성공해서 지배자로 등록했어요. 그래서 영국, 프랑스, 독일과 어깨를 나란히 견주는 강대국이 돼서 청나라를 격파하고 러시아를 격파하고 이런 나라가 됐어요. 우리는 어떻게 되냐? 일본하고 똑같이 쇄국 정책을 하다가 개국하면서 산업혁명을 거부했어요. 산업혁명에 실패했어. 그래서 식민지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 징용 같은 할아버지들 영혼마저 갈갈이 없어져가지고 지금 무덤도 찾을 수 없고 뼈도 찾지 못하는 할아버지들이 많은가 하면 아직도 영혼이 찢겨진 데 대한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위안부 할머니들 그 슬픈 분들이 계세요. 그런 거 생각하면 정말 가슴 아프죠. 그 징용간 할아버지의 그 정신대에 끌려가서 종군 위안부가 된 할머니의 슬픔 이게 다 어디냐? 우리가 산업혁명을 못해서 그런 겁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산업혁명만 했으면 이런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이기면 이기는 대로 지면 지는 대로 아주 대접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대접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산업혁명을 못해서. 그래서 지금 3.1운동 때 광복절 TV마다 언론마다 특집해가지고 다 깔고 있는데 어느 누구도 이 근본 원인이 산업혁명이라는 사실을 얘기하지 않아요. 진단이 틀리면 처방이 틀리고 처방이 틀리면 병이 낫는 게 아니라 악화됩니다. 근데 지금 잘못 진단하고 있어. 그래서 이걸 고칠 수가 없어. 이거 고쳐야 돼요. 산업혁명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그래서 위정척사를 하다가 강화도에서 강제로 개국당하고 갑신정변에 의해서 김옥균 선생이 한번 산업혁명 자체적인 개혁을 해보려고 그러다가 무참히 실패하고 그리고 나라를 뺏깁니다. 나라를 뺏기고 원자탄이 터져서 일본이 미국한테 지니까 신탁통치를 우리가 결정되고 결국은 우리가 남북 분단되는데도 우리의 발언권은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 민족을 잘라서 허리를 쪼개놓는데도 우리가 거기에 말할 기회도 없었어요. 왜? 우리는 승전국에 못 들어갔어요. 승전국 지위에 못 들어갔어. 우리는 그냥 일본의 속국으로서 대한민국 사람들은 일본군에 편입돼서 싸우던 사람들이지 우리나라 독립군의 숫자 거기에 비해서 얼마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슬픔, 불행, 모든 게 어디서 시작했냐? 산업혁명에서 시작했고. 산업혁명. 우리가 산업혁명을 못해서 그래. 그래서 1차 대분기에서 그 모든 파생되는 슬픔과 어려움을 겪었어. 근데 지금 2차 대분기가 다가와. 4차 산업혁명.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행복한 조국, 자랑스러운 조국, 살기 좋은 나라, 이걸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주고 이 땅을 떠날 수 있는가? 4차 산업혁명 해야 됩니다. 4차 산업혁명.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